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모의고사반이 시작이 되는데요. 매주 화요일 날 7시부터 7시 30분까지 30분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요. 그리고 10분 휴식한 다음에 40분부터 강평을 시작합니다. 근데 강평은 이제 40문제니까요. 20문제 하고 한 10분 쉬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문제 강평하고 마치는 걸로 시간에 관계없이 그렇게 20문제씩 끊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원래는 우리 8회 모의고사를 앞에 4회는 진도별로 하고 뒤에 4회는 전범위로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요거를 짜보니까요. 3회면 진도별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별로 3회, 앞에 3회는 진도별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회는 전범위를 시험 범위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강의 계획서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강의 시간에 시험 시간하고 강평 시간은 1차 모의고사반이 다 40분까지 40문제 한 문제당 1분씩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시간을 정한 것 같은데 내소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표는 20분입니다. 20분. 20분에 75점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목표를 맞춰가지고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험 관련된 부분이나 공부하시면서 조금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한테 계속 질문을 주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반과 관련해서는 매주 나가는 그 모의고사 문제하고요. 그리고 그 보충 자료는 모의고사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강의 교재라 그럴까요? 강의 교재는 서브노트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같이 보죠. 생각보다 문제가 조금 수준이 있죠, 그죠? 네, 그냥 간단한 문제들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문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제 그 질문지를 다 옳은 것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30몇 번이 오타가 난 거예요. 그거 옳은 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옳지 않은 걸로 하다가 이제 오타가 하나 난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그냥 던져준 문제입니다. 1번 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단계에서만 과세된다. 단단계 과세 아니죠. 그죠? 거래 단계마다 부과하는 다단계 방식입니다. 두 번째, 수출입 거래에 관하여 생산지국 과세 원칙. 자, 우리는 국제 거래에 있어서의 그 부가치세를 조정하죠. 그죠? 국경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세를 조정해 가지고요. 조정을 안 하면 생산지국 과세 방식이 돼 버려요. 그런데 이걸 조정해 가지고 어떻게 바꾼 거예요? 소비지에서 과세하도록 소비지국 과세 방식으로 바꾼 거죠. 그죠?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국경세를 조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죠?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는 세관장을 통해서 내국 물품과 동일하게 부가치세 과세하는 방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뒤에는 맞는데 앞에는 이렇게 하는 게 소비지국 과세 방식입니다. 세 번째, 일정 기간 동안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는 거죠. 그죠?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는 게 아닙니다. 매출 세액 빼기 매입 세액 두 줄로 계산해서 그래서 납부세액을 계산하잖아요. 요때 이제 매입세액이 전단계 세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단계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는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입세액은 모든 매입세액을 빼주는 게 아니죠. 그죠?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매입세액만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단계 세액 공제법의 특징이죠. 네 번째,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장점을 지닌다. 그렇죠. 우리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재뿐만 아니라 자본재 구입액도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면 매입세 공제를 다 해주죠. 그러니까 자본재 구입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도 다 공제가 되다 보니까 투자가 활성화되는 장점을 지니죠. 이게 이제 소비형 부가치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고요. 5번 부가치세는 특정 재화, 벌써 틀렸죠. 부가치세는 특정 소비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입니다. 그죠? 특정 소비세는 개별 소비세죠. 그죠? 그래서 특정자가 들어가는 게 틀리죠.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모든 재화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부가치세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요.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의 영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가요? 사업자의 개념은 기억을 하라 그랬죠. 사업자는요,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활용력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리성, 비영리성 따지지 않아요. 영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그런가요?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 아니죠. 그죠? 세 번째, 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영세율 사업자로 구분된다. 그런가요?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죠. 간이과세자로 구분되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다 뭡니까? 10% 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네 번째,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치세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만 재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인 경우에만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 맞나요? 사업자인 경우에만 납세 의무 부담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만 납세 의무 부담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하고 관계없어요. 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는.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래 징수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지 않죠. 실질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요. 재화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아닌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재화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자인 경우에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죠. 그죠? 앞에 사업자 등록을 한이라고 붙어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5번, 국내에서 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자,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대리납부에 대한 설명이죠. 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업하면서 대리납부 의무자는 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랬죠. 그죠? 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일단 대리납부 의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납부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무식하게 아주 단순하게 얘 뭐예요? 용역의 수입이죠. 용역의 수입입니다. 사실은 용역의 수입이라는 건 없어요. 이거. 용역의 수입을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역의 수입이라는 건 없는데 그냥 개념상 얘는 용역의 수입이에요. 그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 얘는 과세 대상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아니다. 이렇게 따져도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얘 대리납부 의무자를 얘기하는구나. 소비는 국내에서 일어나고 공급은 외국의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공급을 뭐를요? 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또는 권리를 그죠? 공급받을 때 그거를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 의무자고요. 얘는 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5번이네요. 5번. 3번으로 넘어가서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후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자, 일단은 사업 개시일 후에 등록을 했어요. 사업 개시를 했어요. 그러면 최초 사업 개시일은 언제예요? 등록 신청일이 아니라 사업 개시일부터죠. 그죠? 만약에 이게 등록 신청일로부터 카운트가 시작되려면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장난입니다. 일종의. 자, 원래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둘로 나누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죠? 그런데 요때 사업을 개시를 했어요. 요때 사업을 개시를 했다 그러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최초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최초 과세 기간은 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요 날이 속하는 과세한 종료일까지죠. 그죠? 그런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죠.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러면 카운터가 어디로 간다? 등록 신청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요. 사업 개시일 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서요. 잘했네요. 요게 20일 이내라면. 그죠? 그럼 사업 개시일은 최초 과세 기간의 개시일은요. 사업 개시일부터 카운트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요게 말장난입니다. 사업 개시일 후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 개시일부터 카운트 되는 거죠.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했다면 사업자 등록 신청일부터 카운트가 되지만 이해 가시죠? 두 번째,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가세자가 간이가세자로 변경됐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항상 쓰던 안 쓰던 이렇게 표시하라 그랬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됐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뭡니까? 변경되는 해에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된 해에 간이가세자 적용되는 과세 기간.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지금 요게 2000X1년입니다. 2000X1년. 그리고 얘가 2000X2년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게 2000X3년. 요렇게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요게 1월 1일이고, 요게 12월 31일이고, 12월 31일이고, 12월 31일인데, 얘가 지금 일반가세자가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자, 2000X2년부터 일반가세자 적용할지 간이가세자 적용할지를 따져봤더니 어떻게 따집니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를 가지고 따지죠.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일반적일 때는 8천만 원 미만. 그리고요, 부동산 임대업하고 과세유흥장소는 얼마 미만?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가세자. 요거 이상이면 일반가세자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거 미만이었던 거야, 얘가. 요거 미만이어서 간이가세자로 변경이 된대요. 그러면 간이가세자 변경될 때 언제부터 변경이 됩니까?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변경이 되죠. 7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그 다음 연도 6월 30날까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간이가세자가 적용이 되거든. 이렇게 간이가세자가 적용이 돼요. 요 밑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얘는 과세기간이 이렇게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 그렇다면 변경되는 해에 간이가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은요. 요게 간이가세고 얘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니까 간이가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은 변경되는 해 간이가세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2000X3년도에 간인지 일반인지 따지려면 역시 2000X2년도에 공급대가 합계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00X2년도에는 일반적으로는 8천만 원 이상이 되고요. 얘가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라 그러면 4,800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일반과세자로 바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여기 또 6개월 동안 일반과세가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6월 30날까지.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간이가세가 2000X3년 간이가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은요. 1월 1일부터 며칠까지? 6월 30날까지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과세기간이 이렇게 간이가세가 적용되고 간이가세로 적용되는 사업자의 과세기간 종료일은요. 2000X3년 6월 30일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간이가세자로서의 확정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가치세 과세기간 간이가세자가 변경되는 해에 간이가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그 과세기간은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게 맞죠, 그죠? 이게 맞는 얘기고. 세 번째,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죠, 그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폐업일까지입니다. 4번 문제는 요거는 제가 아주 출제를 잘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자, 합병으로 인해서 합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건 뭐예요? 합병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이에요. 여러분, 합병법인은 과세기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최종 과세기간이 되는 건 뭐예요? 합병에서 없어지는 피합병법인이 최종 과세기간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합병에서 없어지는 소멸법인이. 그래서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하고 두 회사가 있었는데 요게 합병을 해가지고요. 합쳐서 A라는 회사가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럴 때 합병을 해서 살아남은 회사를 얘를 합병회사, 합병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합병에 의해서 없어지는 회사, 얘가 피를 흘리면서 없어진다 그래서 피합병법인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피합병법인이라고 합니다. 또는 합병으로 인해서 없어지니까 얘를 소멸법인,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지금 마지막 과세기간은요. 얘 얘기예요. 얘 얘기. 얘 없어지니까. 얘는요. 과세기간 변동 없습니다. 존속하는 거야. 얘가 없어지는 거지. 언제요? 합병 등기를 기점으로 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합병법인이 아니라 소멸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이 합병 등기를 한 날까지가 되는 거죠. 5번. 이것도 문제를 잘 냈죠. 사업자가 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면세 사업에서 과세 사업으로 전환될 때는 그 사업 개시일은요. 법령 개정일이 아니라 과세 전환일입니다. 과세 전환일.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과세 전환일. 그래서 사업 개시일이 언제냐? 교재 각 주에 사업 개시를 넣어놨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뭔가 재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인데 업종으로 따지면 제조업은 제조를 개시한 날, 광업은 채취 채광을 개시한 날. 그죠? 그 다음에 면세 사업을 하다가 과세 사업으로 전환했으면요. 과세 전환일이거든요. 법령 개정일이 아니라.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다. 4번 문제요.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는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당연하죠. 그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자, 뭐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뿐만 아니라 뭐 비거주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국내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다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에 미달하는 간이가세자예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에 미달하는 간이가세자는 어떤 의무가 없어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납부 의무가.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아요. 납부 의무 면제. 그런데 얘는 납부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납부 의무 면제는 뭐예요? 세금 납부할 거 그거 없애주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규정에 따라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 기한 내에. 그래서 납부 의무 면제만 받은 거지 납세 의무자로 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납부 의무 면제는 받았지만 얘도 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돼. 다. 그런데 다만 금액이 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요 금액에 미달하면 세금은 면제해 주겠다는 의미죠. 세 번째, 면세사업자,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여러 번 봤죠. 그죠?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세율만 10%가 아니라 0%일 뿐.
일반 과세자하고 똑같죠. 그죠? 일반적인 10% 사업자하고 똑같습니다. 네 번째, 농가 부업으로서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전통차 제조. 얘는요, 소득세가 과세되던 과세되지 않던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 규모에 상관없이 얘는 독립된 사업으로 봐서 부가치세 과세하죠.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때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고 소득세가 비과세될 때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되는 사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봐요. 그리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업 규모가 작으니까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고 부가치세를 독립성이 없다고 봐서 과세하지 않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요 네 가지,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전통차 제조 요 네 가지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던 과세되지 않던 무조건 독립적인 사업으로 보고 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위탁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인 경우에는 수탁자 대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죠. 이거 누구 겁니까? 위탁자 거죠. 위탁자, 그 다음에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5번으로 가서요. 사업장과 납세 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요. 1번, 사업장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데 소득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결정경정합니다. 그렇게 될 때 결정경정 당시 그 사업자의 주소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두 번째,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죠. 그죠? 그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업무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세 번째,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수입하는 자의 주소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나요? 아니죠. 관세법에 따라 신고할 당시에 세관 소재지가 사업장이 됩니다. 관세법에 따른 세관 소재지가 수입 신고하는 세관 소재지가 사업장이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되죠. 그리고 통신요금 통합 청구 방식으로 요금을 청구할 때는 업무총괄 장소라 그랬죠. 업무총괄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핸드폰 요금, 그리고 IPTV 요금, 뭐 인터넷 요금 이거 합산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업무를 총괄하는 중심이 되는 장소를 하나 두고서 그 부가치세에 관련된 의무를 부담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업무총괄 장소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갈까요?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요. 제가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강평을 들은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셔서 무조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6번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면 또 몰라. 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단위과세가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둘 이상에 있으면 본점주 사무에다 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얘는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2개면 2군데, 3개면 3군데. 그죠? 각각.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인적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얘는 맞네요. 괄호 안이 틀렸죠? 그죠? 필요한 경우 며칠 이내 연장된다고요? 5일 이내. 5일 이내 연장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았는데
뭐 조금 서류 보충이 필요하거나 어떤 작구 수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보정 명령을 내리죠. 보정하는 기간은 며칠입니까? 10일이죠. 보정은 10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요 보정을 하는 기간은 사업자 등록 발급 기간에 이거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제외하나요? 제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정 기간은 사업자 등록 발급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얘가 맞네요. 그죠? 5번. 사업 개시 이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될 때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사업 개시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됩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말을 바꿨기 때문이죠.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거예요. 사업 개시도 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 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사업 개시 전이라도 등록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얘가 사업을 개시를 안 하는 거야. 계속. 사업을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시키고, 그죠? 또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러 왔는데 딱 보니까 얘가 사업을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유일하게 사업자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사업 개시 이전에 이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될 때 등록을 거부한다 그랬는데 등록 거부는요.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경우로서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될 때 한해서만 등록 거부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된다 그랬죠.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사업 안 할 것 같아. 그럴 때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생님, 사업 개시한 이후에 다시 신청하러 오세요. 이렇게 거부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 사업 개시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6번요. 6번? 7번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뭐예요?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자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납부는 뭐예요? 환급입니다. 그래서 납부 환급만 주사업장에서 총괄하겠다. 이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원래대로 사업장별로 하는 거죠. 그런데 1번 문제에서는 뭐예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경우 환급은 주된 사업장에서 하는데 결정 경정은 각 사업장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수정신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추가 납부해요? 아니요. 신고나 경정청구 다 뭡니까? 이거 사업장별로 해야 돼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와 마이너스 납부, 즉 환급에 대해서만 총괄하는 겁니다. 그죠? 3번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자가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면 그러면 신청한 과세기간부터 총괄 납부 가능하죠. 그죠? 그러려면은 괄호 안에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서 20일 이내 총괄 납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 신청한 과세기간부터 총괄 납부가 가능한데 우리 문제에서는 다음 과세기간부터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네 번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인가요? 아니죠.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며칠 전? 20일 전. 그죠? 20일 전까지입니다. 20일 전까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총괄 납부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항상 사업장별로 하다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사업자 단위로도 갈 수가 있죠. 그죠?
사업자 단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갈 수도 있고요. 요렇게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여기 갔다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이거 하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죠. 그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만 하면 돼요.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면 승인까지 받아야 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날짜만 지키면 됩니다. 날짜만. 개시 20일 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기부터 내가 이 납부 의무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6월 10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6월 10일까지만. 자, 5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해서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그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5번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괄 납부와 관련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변경 신청서를 지체 없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한 대로 그 변경 신청 제출한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변경 사유는요. 그 다음 문제에 있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관련된 변경 사유와 그리고 변경 신청서 제출 기관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요. 종된 사업장을 신설했어요. 그러면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그죠?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면 그 변경하려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거 이건 뭐예요?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생기면 그 정정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정정 사유 중에 대빵이 바뀌었어. 대표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얘에 한해서는 정정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이 아니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죠? 3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일부 종된 사업장을 주된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기존 사업장을 추가할 때는 요거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변경 신청서 제출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 사유가 생겨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제출한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총괄 납부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9번으로 가서요. 요거는 또 제가 회심에 준비된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어려웠죠? 괜찮았어요? 이 문제 쉽게 골랐습니까?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답은 1번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거는요, 폐업 사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정 사유에 대표자 변경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회심에 준비된 카드를 보여드린 겁니다.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 사유다. 자, 우리 인격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요 인격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크게 법인격하고 우리와 같은 자연인들의 개인 인격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핵심은, 우리의 그 어떤 초점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어떤 요 가운데 있는 녀석한테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걔를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 단체 이렇게 부릅니다. 개인이 아니니까 어떤 조직이겠죠. 그런데 조직이니까 개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개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단체, 여기에서 조금 더 줄여서 법인 아닌 단체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저렇게 조건을 만들어서 얘는 법인으로 보기도 하고요. 법인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조건을 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애들을 개인으로 의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지만 얘는 법인하고 똑같이 법인세법을 적용하자는 거고 얘는
얘하고 똑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하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대표자 변경일 때 정정사유라는 거는요.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얘입니다. 얘의 대표자를 변경하면 그러면 얘는 사업자 등록 정정사유예요. 사업자 등록 정정사유다. 그런데 얘의 대표자를 변경하면요. 얘의 대표자를 변경하면 얘는 폐업사유입니다. 달라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뭐예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제외한대요. 개인 사업자면 둘 중에 하나죠. 얘 아니면 얘입니다. 그죠? 얘 아니면 얘잖아. 개인 사업자는. 얘하고 얘는 법인 사업자로 갈 거 아니야. 법인으로 의제하니까. 개인으로 보는 얘하고 얘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얘일 거 아니에요.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서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제외하재. 그럼 얘만 남잖아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래요. 얘잖아, 그게. 이 단체 중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얘잖아요. 그러면 개인 둘 중에 얘를 제외하재. 얘 하나 남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걔를 제외한대. 그러면 얘는 개인 딸랑 단체 외에 개인만 딱 남습니다. 이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거는요. 폐업사유입니다. 얘는. 제가 이거를 한번 겪었죠. 예. 그래서 한 4-5달 됐나요?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세무사님 여기 대표로 있는 분이 외국에 계속 거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하거나 은행 업무를 하게 될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공인 인증서? 그런 것도 은행에 가서 이걸 처음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은행에서 가서 만들려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걸 만들고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업을 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개인 사업자인데 요거 대표가 이런 상황이라서 대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렸죠. 폐업하셔야 됩니다. 폐업하고 다시 새로 사업하시는 분 이름으로 다시 사업자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거거든요. 이거. 자, 나머지 상속의 경우 증여는 폐업사유인데 상속은 정정사유죠. 그죠? 그래서 증여도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요. 증여도 폐업사유다. 제 책에 그거 비교 표시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명칭을 변경하는 거, 이름 변경하는 거죠. 이름 변경하는 거, 도메인 이름 변경하는 거, 사이버몰 명칭 변경하는 거, 상호 변경 이런 거는 당일날 바로 정정신고서가 나오죠. 그죠? 나머지는 이틀 이내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라 그러면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됐을 때 사업자 단위에 있어서는 3가지가 있었죠.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휴업 폐업하거나 또는 종된 사업장을 신설 이전하거나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에 있어서의 주된 사업장 그거를 우리는 사업자 단위 적용사업장이라고 그러죠. 사업자 단위 적용사업장이라고 그럽니다. 적용사업장을 변경하거나 그죠?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자 단위와 관련해서 정정사유입니다. 정정사유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10번으로 가세요. 사업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요. 자, 차량에 대해서 운수업에 있어서 누구 명의로 등록됐느냐를 따라가라 그랬죠. 그죠? 법인 명의로 등록했으면 법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장은 뭐가 돼요? 등기부상 소재지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개인 명의로 등록됐으면 업무총괄 장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운수업의 경우에 만약에 지입 차량 같은 경우에는 누구 명의로 등록됐느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로 등록됐는데 총괄 장소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렸네요. 두 번째, 임시사업장에 대한 설명이죠. 임시사업장입니다 라고 신고됐으면 얘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죠.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가 됐어요. 임시사업장입니다 라고 박람회 등을 이렇게 하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신고는 10이라 그랬죠. 10일 이내 신고. 그리고 폐쇄를 하면 10일 이내 폐쇄 신고. 그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신고 안 해도 되고, 그죠? 하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업이에요. 광업은 광업사무소 소재지가 원칙적으로 사업장인데, 그런데 이 광업사무소 소재지가요, 광구 안에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구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해서 광구원부를 얘가 작성을 할 텐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이렇게 기재된 광구에 거기에 소재하는 걸로 봅니다. 거기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걸로 본다는 거죠. 자, 문제 다시 돌아와서 광업의 경우에는 광업사무소 소재,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광구 밖에 광업사무소가 있을 때가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광업사무소에서 관리하기 위한 광구를 어떤 광구를 관리한다고 사무소마다 광업 원부를 작성하는데 이때 이제 1번으로 가장 가까운 광구별로 이렇게 원부를 작성하겠죠. 그럴 때 1번에 오는 제일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옳은 건 3번이네요. 4번 사업자는 사업장 중 일부만 선택해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할 수 있죠.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갑돌이의 사업장이 A, B, C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총괄 납부를 신청할 때는요. 나 얘만 할 겁니다. 일부만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사업자 단위로 신청할 때는요. 이거 다 갑돌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이름으로는 사업하는 거 다 묶어야죠.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일 때는 일부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거 다 묶어. 이게 사업자 단위잖아요. 그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이 중에 주사업장 하나 두고 종된 사업장 두고 네가 총괄하려는 거 선택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장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총괄 납부로 일단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그러면 납부 환급은 묶어서 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어디 나와요? 이렇게 했을 때 조기 환급을 할 때는요. 원래 조기 환급은 각 사업장 단위 과세라 그러면 사업장별로 A만 조기 환급하고 B씨는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총괄 납부를 신청했으면 그 총괄 납부 신청한 사업자 중에 몇 개의 사업장 빼고 일부 사업장만 조기 환급 신고 못 합니다. 왜냐하면 묶었잖아. 납부 환급 총괄하겠다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택은 그냥 일부만 선택해가지고 총괄 납부로 묶을 수 있어요. 묶었다면 납부 환급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127페이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환급에 대한 문제가 빈번히 출제가 되는데요. 그 내용이 페이지 127페이지 기타란에 기타 사항이죠. 기타 사항의 동그라미 3번입니다. 기타 사항의 동그라미 3번 127페이지 조기 환급에 대한 내용인데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죠. 그죠? 자, 사업자는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 환급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야?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선택은 네 맘대로 해라. 일부만 해라. 근데 선택했으면 그거 다 합쳐서 납부 환급해야 된다. 그렇게 연결해서 정리를 하시고 5번은 뭐 많이 나왔던 문제죠. 무인자동 판매기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업무 총괄 장소인데 그 외의 장소 추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으로 가세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네요. 아, 신탁재산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위탁자입니까? 수탁자입니까? 수탁자예요. 그죠? 만약에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요. 공동수탁자로서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하죠.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 위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어떨 때요? 위탁자 이름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지배 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각 주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죠. 기억,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해요? 예외적으로 이때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네요. 그죠? 예,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면서 연대 납세 의무 부담하죠. 얘도 맞는 얘기네요. 세 번째, 위탁자가 납부해야 할 신탁 관련 부가치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 자, 이거는 그림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를 펴놓으시냐 하면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자, 신탁재산과 관련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신탁재산을 맡기는 위탁자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수탁자한테 재산을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면서 야, 얘가 갑돌이고 얘가 을순이라 그러면 을순아, 너 내 재산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이익이 나면 내 아들인 정수한테 줘. 이렇게 수익자를 지정을 해주죠. 이렇게 얘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으면 얘한테 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얘네들에 대해서 보충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충적 납세 의무는요. 그림 거꾸로 가라 그랬죠. 자, 수익자가 부담하는 보충적 납세 의무를 우린 뭐라 그랬어요? 수익자의 2차 납세 의무. 그죠? 2차 납세 의무. 그 다음에 수탁자, 얘가 부담하는 보충적 납세 의무를 뭐라 그럽니까?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수익자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을 얘가 감당하지 못할 때 얘 수익자잖아요. 얘가 얻은 수익이나 어떤 얘한테 귀속될 재산을 한도로 해서 얘가 못 낸 세금을 보충해 주는 거야. 그게 수익자의 2차 납세 의무입니다. 수탁자는요. 얘가 원래 납세 의무자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해야 될 예외적으로 얘가 부담해야 될 납세 의무가 있죠.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내야 될 납세 의무자로서 얘가 내야 될 그 세금을 얘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그러면 얘는요. 뭐가 있어요? 신탁받은 재산이 있죠. 신탁재산으로 얘가 부담해야 될 납세 의무를 채워 넣는 거야. 보충해 주는 거야. 그거를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말바꿈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확실히 기억을 해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문제로 가서 위탁자가 납부해야 할 신탁 관련 부가치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는 이건 뭡니까? 수익자의 2차 납세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탁의 수익자는 지급받은 수익과 기속된 재산을 한도로 해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얘가 뭐라고요? 수익자의 2차 납세 의무를 얘기하는 거고 수익자의 2차 납세 의무는 누가 내야 될 세금 본인이 해결 못할 때 보충적으로 채워 넣어준다고요? 수탁자가 내야 될 세금을. 그런데 여기는 위탁자가 했으니까 얘가 틀렸죠. 그죠? 수탁자가 납부해야 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는 이 수익자가 지급받기로 한 수익 그리고 얘한테 기속되는 그 재산을 한도로 해서 왜냐하면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손해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받는 수익이나 재산을 한도로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얘 납세 의무를 보충적으로 부담하는데 그걸 2차 납세 의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리을. 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수탁자가 신탁 관련 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해당 신탁 재산의 위탁자는 그 신탁 재산으로서, 여러분 신탁 재산을 가지고 보충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누가 세금 못 낸 걸 채워 넣는다고요? 위탁자. 그러니까 이 보충적 납세 의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얘를 위탁자의 그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위탁자가 내야 될 세금이 100원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탈탈 털어도 충당할 수 있는 세금이 60원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40원을 못 걷고 있는 상황이야, 과세관청에서. 가만히 보니까 얘가 자기 재산을 수탁자한테 넘겨가지고 위탁 관리를 하고 있네? 그러면 이 재산은 원래 누구 거예요? 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수탁자야, 이거 원래 위탁자 재산이지. 얘가 40원 못 냈으니까 네가 위탁받은 그 신탁 재산으로 요거 충당해 하고 납세 의무를 보충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얘한테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물적 납세 의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고치면 부가치세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죠. 위탁자가 신탁 관련 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징수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해요. 40원 이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서 그 위탁자의 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탁자의 2차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말바꿈으로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12페이지에 있는 수익자의 2차 납세 의무 개념하고 그리고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 개념을 가지고 이걸 구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조금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등은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치세 그리고 강제징수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 법정기일 신탁 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더 빨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신탁 계약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것들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나 물적 납세 의무, 보충적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그래서 신탁 설정일 이전으로 말 바꿔서 내는 게 가장 쉬운 문제 출제 방식이고요.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 개념에서 말 바꿔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그 용어를 말장난할 때 골라낼 수 있으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이죠. 기역 니은 2번이네요. 자, 12번으로 가서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실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할 수 있죠. 등록 신청할 수 있고 두 번째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그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처음부터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 등록 신청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 번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가 사업 개실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때는 지체 없이 말소시키는 거죠. 지체 없이.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무조사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직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세무조사 들어가고요. 직권으로 등록을 하면서 추징을 합니다. 결정 경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등록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사업장하고 주소지하고 동일한 사업자 많죠, 그죠? 통신판매업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 전자상거래 하는 거 집에서 하잖아요. 사업장 어디예요? 우리 집 주소예요. 그런데 사업장 이전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사유가 되죠. 그런데 사업장을 이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이사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사 가면 제일 먼저 뭐 해요? 그 동네 전입신고하잖아요. 그래서 세법을 개정해서 사업장하고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나중에 주소 이전을 하면서 나 주소 이전을 해가지고 전입신고하면 그러면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한 겁니다. 체크를 하면 그대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이사 가면 사업장 주소도 변경됩니다. 라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동의합니까? 비동의합니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체크하면 돼.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동의를 하면 나중에 사업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요. 동네에 가서. 그러면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까지 한 걸로 봅니다. 그죠? 요게 2년 전에 개정이 됐나요? 근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번만 이해하면 충분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3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요. 자, 1번 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 면세 사업자가 키워드가 뭐예요? 우발적 일시적이죠.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발적 일시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요. 맞는 얘기네요. 두 번째, 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은 국에서 용역이 아니라 재화죠. 그죠? 재화는 속지주이니까. 그래서 재화를 공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판매, 외국인도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땅 안에서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영세를 적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 아닌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는 납세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는데 다만 이제 중개무역 방식 등의 수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거죠. 그죠?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영세를 적용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사실상 사업을 계속한다는 게 키워드죠. 그래서 뭐 청산을 했네, 해산 등기를 했네 이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에 따라서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면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일시적으로 판매한다는 거죠. 그죠?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할 때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5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일단 내용을 정리하면 국외 사업자입니다. 국외 사업자가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구글이나 뭐 이런 아마존 뭐 이런 국외 오픈마켓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물건을 팔 수도 있겠죠. 그죠? 또는 이런 거 없이 자기가 직접 팔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팔 때 이렇게 재화를 공급할 때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외 사업자가 거래를 할 때는 재화를 공급할 때는요.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가 얘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국외 오픈마켓을 통해서 거래를 할 때는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얘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그리고 직접 거래를 할 때는 국외 사업자가 얘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외 오픈마켓을 통해서 또는 직접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는 국외 사업자나 비거주자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는 국외 오픈마켓 얘는 제3자로 보죠. 그죠? 얘는 그 당사자로 보고요. 그래서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5번 비거주자가 국내 오픈마켓 판매자로 등록한 다음에 오픈마켓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재화를 판매합니다. 이럴 때는 그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누가 납세 의무자라고요?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외 오픈마켓이나 또는 본인이 직접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는 간편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국외 사업자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간편사업자 등록 특례 규정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14번으로 가서 과세기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거요. 간이가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예정신고기간 없죠. 두 번째,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는데 폐업일이란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아니죠. 그죠? 실질적으로 폐업을 한 날입니다. 실질적으로 폐업을 한 날이 불분명할 때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폐업을 한 날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한 날이 불분명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네요. 제조업의 사업 개시일은 제조를 개시한 날이고 4번,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아무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6개월이 되는 날 폐업한 걸로 보죠. 요거를 폐업의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5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나머지는 평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15번, 사업장하고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번,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 이거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세 글자로. 직매장이라 그러죠. 그죠? 직매장의 개념입니다. 직매장은 사업장이죠. 그죠? 거래가 일어나니까. 2번, 재화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 얘 뭡니까? 하치장이죠. 하치장. 하치장은 거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관만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세 번째,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그렇죠?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봐서 사업자 등록 신청합니다. 4번,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키워드 뭐예요? 추가로. 그죠? 내가 면세 사업장이 있는데 추가로 과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정신고만 해도 사업자 등록 신청한 걸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키워드가 추가로다. 플러스 과세사업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추가로 과세사업을 할 때는 정정신고서만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한 걸로 봅니다. 5번,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에 관하여 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이 바뀌었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하면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한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뭐 인격을 설명드리면서 법인, 개인 이렇게 해서 얘는 법인세법을 적용받고 얘는 소득세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규정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러면 만약에 얘가 법인이라면 법인세법에 따라, 얘가 개인이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신청한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우선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사업자 등록한 자가 법인이에요? 그럼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한 걸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개인이에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한 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한 걸로 봐줘요. 그런데 만약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요. 이거 해야죠. 법인이라면 법인세법에 따라, 개인이라면 소득세법에 따라. 누가요?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이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안 하잖아요. 사업자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는 개인이라면 이거, 법인이라면 이거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플러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을 하나 추가로 만드는 거야.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만 하면 이거 사업자 등록 한 걸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고,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부가가치세법이 우선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라 한 걸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6번.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 마지막 5번인가요? 5번이죠. 그죠? 16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요? 재밌는 문제네요. 골프장, 테니스장 경영자가 사업 장소 이용자로부터 이 폐급을 받았는데, 키워드가 뭐예요? 반환하느냐 반환하지 않느냐죠. 내 주머니로 들어왔으면 대가관계가 있는 거니까 과세 대상이고, 내 주머니로 안 들어오면 대가관계가 없는 거니까 과세 대상 아니고, 그런데 반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내 주머니로 들어왔네요. 과세 대상이네요. 대가관계 있는 거니까. 얘가 정답이에요? 너무 일찍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출자 지분, 주식 같은 출자 지분은 얘는 과세 대상 아니죠. 그죠? 주식, 채권, 이런 유가증권은 과세 대상 아닙니다. 또 하나, 출자 지분, 현금으로 출자를 하거나 출자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은 경우에는 얘는 과세 대상 아니죠. 현물 출자나 현물로 반환받았을 때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타인의 양도한 경우도 현금 반환이니까 다 과세 대상 아니네요. 주식 거래, 채권 거래, 수표, 어음, 얘네들은 과세 대상 아니잖아요. 그죠? 세 번째,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해서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을 양도했는데 키워드가 뭐예요? 임치물 반환이 수반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얘는 창고증권, 물품증권의 양도지만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또 하나 창고 나오는 거 뭐였었죠? 조달청 창고하고 비슷한 거? LM이죠. 그죠? LM이. 런던 금속거래소 지정창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관된 건데 그 지정창고에서 발행하는 창고증권을 양도했을 때 임치물 반환이 수반되지 않으면 역시 물품증권의 양도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그죠? 이 두 가지입니다. 조달청 창고하고 런던 금속거래소 지정창고. LME.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그죠? 4번.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에 따라 키워드가 뭐예요? 대가관계 없다는 거. 대가관계 없으면 과세 대상 아니죠. 그 다음에 얘는 이런 거는 돈을 누가 받느냐를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건설사가 있습니다. 건설사가 있고요. 나 건물 지어줘 라고 주문을 한 발주자가 있어요. 대가관계는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야 돼요? 돈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야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죠. 그런데 지금 누가 돈을 받는데요? 발주자가 받는데요.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네요. 대가관계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17번.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놀이시설, 노상, 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 운영을 키워드가 뭐예요? 위탁받은 거죠. 위탁받아. 그래서 사설기관이 일반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요. 그러면 얘는 용역을 공급 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봐서 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그죠? 그래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랬으니까 맞네요. 두 번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해요? 그러면 용역의 무상 공급 중에 예외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경우네요. 그죠? 그래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뭐를요?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얘는 예외적으로 시가만큼 과세하죠.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원래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하면 예외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다. 다만 여기에 대한 예외가 두 가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부동산 투자회사 간 임대 용역. 얘는 정책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죠. 산학협력단하고 그리고 대학 간. 그죠?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와 부동산 투자회사 간,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아무리 특수관계인으로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해도 예외로 얘네들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원칙은 용역 공급이 아니야.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이야. 다만 그 예외로서 아무리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하더라도 그 거래 당사자가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부동산 투자회사 간 또는 산학협력단하고 대학 간의 거래라면 다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원칙의 예외까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에게 음식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거 뭐예요? 용역의 자가 공급이죠. 용역의 자가 공급은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 관련된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것. 요것도 뭡니까?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죠. 그래서 얘도 과세 대상 아니고,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거, 얘는 과세 대상 아니죠. 무슨 독립성이 없다? 인적 독립성이 없다. 그래서 사업자 기준 미달입니다. 그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게 사업자인데, 그런데 독립적으로에는 물적 독립성, 인적 독립성을 충족해야 되고, 고용된 직원이 근로 제공하는 건 인적 독립성이 없죠. 그죠? 그래서 사업자 대상에서 탈락입니다. 과세 대상 아니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네요. 18번 공급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아주 말장난으로 많이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 시기는 그 재화가 사용되는 때다. 요거 비교해서 여러분들 정리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재화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때가 아니라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죠. 그죠? 용역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재화의 경우에서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에 공급 시기는요, 이용 가능하게 된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죠. 그죠?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죠. 세 번째,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로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하게 되는 날로 당겨진다. 요 당겨지는 건 어떨 때만 당겨진다 그랬어요? 완성도 기준하고 중간지급조건부. 그죠? 장기 할부 판매일 때는요. 그냥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그거 주의하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중간지급 조건부 그리고 완성도 기준 조건부는 원칙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날 이후에 도래하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날로 당겨진다 그랬죠. 장기 할부 판매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4번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 출자를 했어요. 현물 출자의 공급 시기는요. 그 이행이 완료된 때죠. 그러니까 얘가 맞네요.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은요. 여러분 오리지널 수출,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중개무역 방식 수출의 확장. 얘는 공급 시기가 언제라 그랬죠? 선적일, 기적일. 그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19번요. 거래 장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거래 장소와 관련된 문제는 뭐 빈번하게 출제되지는 않는데 만약에 출제된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요. 전자적 용역의 경우 거래 장소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거소지다. 그렇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신설된 규정이라서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두 번째, 용역의 경우 역무 제공되거나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거래 장소죠.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 장소는 그렇죠. 세 번째, 국제 운송의 경우인데 사업자가 외국 법인이에요. 그러면 거래 장소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죠. 도착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재화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장소는 공급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죠.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고, 이동이 필요할 때는요. 그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가 공급 장소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3번이네요. 3번입니다. 도착되는 장소가 아니라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죠. 자, 20번.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래요. 기억, 대가를 받고 대가 관계가 있네요. 제공한 면세대상 농산물의 운반 용역이에요. 면세대상 농산물을 공급한 거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면세대상 농산물을 공급했다 그러면 면세대상이니까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기억 내용은 농산물을 공급한 게 아니라 이거 운반해 준 거예요. 그죠? 따라서 얘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죠. 자, 앞에서도 나왔지만 주식, 채권, 이런 유가증권은 과세대상 거래 아니죠. 그죠? 수표, 어음, 이런 화폐 대용증권 과세대상 거래 아니죠. 그죠? 외상매출 채권, 요거 뭡니까?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의 양도는 과세대상 거래 아닙니다. 재화의 과세대상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얘는 아니고요. 전답, 과선, 목장용지, 임야, 염전, 임대업, 얘는 용역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죠. 정책적으로. 그죠? 과세대상 아니고, 건설업, 부동산업 중 사업상 목적으로 1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해요. 얘는 뭐예요? 건설업, 부동산업은 원래 용역의 공급인데, 그런데 사업 목적으로 1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매매나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드러내서 거래할 때는 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거래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죠. 얘 재화의 공급입니다. 과세대상 거래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건데
다만 이제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공매, 경매, 수용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도정법이나 공토법에 따라서 수용이 된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수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리을 두 가지네요. 그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진행하겠습니다.